코스피에 있는 많은 대형주들, 가치주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 새로운 가격들을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코스피 시장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둘 중에서 우리가 섹터를 대형주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물론 중소형주 쪽도 거래소와 코스닥 쪽에서 종목이 나오지만 대형주 같은 경우가 훨씬 더 힘이 강하고요. 탄력도가 좋고 신고가를 쓰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치주와 성장주 봤을 때는 우리가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가치주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오랫동안 조정을 받다가 이제 가치를 인정받고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혜은입니다. 요즘 국내 주식시장 참 뜨겁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뭘 사야 할지 참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모으면 좋은 섹터와 종목, 김사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사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김사부님을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부자빠 주식학교 88TV에서 부자빠 주식학교 연구소 센터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김사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부자빠 주식학교에서 주식 초보자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자빠님을 도와서 부자빠 클럽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사부님 지금 주식시장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시장은 우리가 지난 과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 2000년도, 그러니까 닷컴 버블이 2000년도에 닷컴 버블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그 가치주들이 나왔는데 2000년도부터 해서 2007년도까지 여기 보면은 닷컴 버블 이후에 나스닥도 지금 닷컴 버블 때 많은 기술주들이 나왔습니다. 그때가 이제 1999년도인데 우리나라도 나스닥에서 이제 그 많은 기술주들이 나왔을 때 성장주들이 당시에 한글과 컴퓨터라든가 솔본 같은 그런 기술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굉장히 많은 시세를 냈습니다. 그 이후에 2000년도 이후에 가치주들이 나오면서 이때는 이제 지수가 가면서 대형주들이 가는 그런 장이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의 시장은 지난 20년 전의 시장과 유사한 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 때 많은 성장주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삼성 SDI라든가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성장주들이 2000년 2020년도 장에서 많은 시세를 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올 상반기죠. 4월 달에 트럼프발 무역 관세 전쟁의 악재 이후에 많은 가치주들이 대거 출현되면서 지수를 끌고 가는 지수장이 연출되고 있는 그런 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형주들이 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음. 음. 그럼 지금 시점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고점에 있는 비싼 거를 사야 될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좀 효율적으로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초보자들이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2020년도부터 25년도까지죠. 5년 동안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많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 예상치 못한 그런 에, 악재와 함께 강세장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 시장은 이제 초보자들이 밑에 있는 종목들을 매물대를 돌파 못하는 종목들이 있죠. 그리고 신고가를 쓰지 못하는 종목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계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과감하게 지금 결단을 내려서 그런 종목들은 좀 잘라주고 신고가 쓰는 종목들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장입니다. 그렇게 봐야 음. 되겠죠. 그러니까 지수가 3,000포인트 이상이 가고 4,000포인트가 간다 하더라도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계속 바닥에 머물러 있거든요. 네.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모든 종목들이 다 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아, 그럼 흔히 말해서 불타기를 해야 되는 장일까요? 맞습니다. 불타기를 어. 해야 됩니다. 지금은 네. 그렇게 해야지만 수익이 나고요. 네. 시장에서 소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최근 주식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있다면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최근 이슈라기보다도 지금 이제 시장에서 투자를 할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네.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양 시장이 물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시장은 코스피 시장이에요. 예. 왜냐하면 코스피 시장이 역사적 신고가를 쓰면서 새로운 가격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코스피에 있는 많은 대형주들, 가치주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 새로운 가격들을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코스피 시장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그 둘 중에서 우리가 섹터를 대형주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음. 그러니까 물론 중소형주 쪽도 거래소와 코스닥 쪽에서 종목이 나오지만 대형주 같은 경우가 훨씬 더 힘이 강하고요. 탄력도가 좋고 신고가를 쓰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가치주와 성장주 쪽에서도 보면 가치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물론 반도체, 로봇, AI 쪽 섹터와 더불어서 로봇 관련주죠. 지금 반도체 관련주도 성장주긴 하지만 가치주들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치주와 성장주 봤을 때는 우리가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가치주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오랫동안 조정을 받다가 이제 가치를 인정받고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가치주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일부 반도체라든가 AI 로봇 쪽에도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중점을 두고 주안점을 두고 투자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미 너무 비싸서 많은 분들이 조금 꺼려질 것 같기도 해요. 예, 예. 근데 그래도 들어가는 게 지금서는 가장 싼 가격에 들어갈 수 있는 걸까요? 지금은 오늘이 가장 싼 날이에요.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 추세를 그리면서 계속해서 가격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강세장의 특징입니다. 예, 오늘 가격보다 내일 가격이 더 높아지고 그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음. 가격이 지금 내가 산 가격보다 하락한다. 그러면은 그 종목은 이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이 아니라고 봐야 되죠. 음. 그래서 지금은 용기를 내야 될 때입니다. 바닥에 어. 있는 종목보다는 올라가는 종목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어.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최근 주식 시장에서 약간 관심 있게 보면 좋은 이슈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올 상반기 때도 그랬잖아요. 25년도 4월 달에 트럼프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들 이슈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많은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때가 사실은 주가가 굉장히 힘들 때였고 고통스러울 때였지만 절호의 기회였어요. 예. 지금도 보면 어떻습니까? 중국에 대한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라든가 그에 맞서서 미국의 관세 인상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늘 시장은 그렇습니다. 강세장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걱정스러운 뉴스들, 악재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악재를 잡아먹고 가는 시장이 강세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악재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좋은 주식들을 눌림목에 사야 될 기회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천 프로그램으로 이제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네네. 정부 정책으로 이제 실제로 한국 증시의 만성적인 저평가 해소할 수 있다고 보실까요? 지금 해소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네. 주가는 여러분들 그랜빌의 최후 예언이라는 책에서도 보면은 주가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9개월 선행해서 움직인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이재명 정부의 정부 정책,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들, 뭐 여러 가지가 많겠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증시에 반영이 돼서 먼저 선반영이 돼서 이미 증시는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어,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 효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은 배당 성향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는 기업들이 배당 성향에 대한 부분들을 높여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들을 또 의무 소각화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투명한 경영을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차입금이 감소되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하기 위한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차입금 감소, 그리고 성장성, 수익성들이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회 이사가 확대된다는 거.
자, 사회이사는 주주의 권리를 위해서 어, 구성된 그런 조직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이사가 확대된다는 것은 그만큼 주주들의 권익을 생각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커진다는 거. 자, 그리고 지배구조가 개선된다.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이 주가가 올라가는 어떤 원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증시보다 먼저 이런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노력이 있었다는 거. 일본이 먼저 그런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안 짚어보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부분들을 그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요. 이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기업 지배 구조 코드라는 게 있었어요.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기업의 내부의 의사 결정을 시스템화하고 이사회와 감사의 역할 그리고 주주와의 관계를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런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또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결국에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예요.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가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기 위한 그런 발판을 마련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기업 지배 구조 코드라는 제도였는데 이미 이제 일본에는 2015년도에 도입을 했었습니다. 18년도, 21년도에 개정을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도입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독립적 사회이사 비율. 자, 이게 이 비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주들의 어떤 권리를 보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주들을 위해서, 대주주보다는 주주들의 권리를 위해서 회사가 경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은 평균 46% 정도가 됐습니다. 물론 2023년도 기준이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29%. 그러니까 일본에 비해서는 조금 어, 독립적 사회이사 이사 비율이 좀 적은 편이죠. 근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보완되고 올라간다면은 주가에 더 크게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ROE 같은 경우도 일본은 8.6%, 자, 우리나라는 어때요? 5.9%입니다. 그리고 PBR 1배 미만의 기업 비율이 47%거든요. 일본은. 우리나라는 62%예요. 그러면은 PBR이 1배 미만 기업들이 많다는 걸 먼저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저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도 일본은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증가시키면서 주주들의 환원 정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보수적인 주주 환원 정책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정부의 지원 강도. 매우 강력한 정부 주도 하에 일본은 개혁을 시도를 했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 중에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해소가 된다면요. 일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를 했을 때 음.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된다면 우리나라의 주가는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많다. 이렇게 말씀을 음.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이제 코스피 5천 정책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섹터가 있다면 어느 섹터일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시키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각되면서 배당이 확대된다든가 아니면 자사주 소각에 따른 부분들이 만약에 진행이 좀 된다면 주가가 저평가가 해소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이 앞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좀 수혜를 받을 업종은 일단 금융 섹터 중에서 금융 지주 쪽, 금융 지주 쪽의 종목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주회사입니다. 지주회사.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이 확대되고 자사주가 소각됨으로 인해서 지주사의 기업 가치가 밸류에이션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이 두 업종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음. 듭니다. 근데 그럼 반대로 약간 정책 기대감으로 과대평가된 섹터도 있을까요? 네. 과대평가를 받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좀 주의해야 될 섹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네. 2023년도에 많은 시세를 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올 때까지 선반영이 됐어요. 우리가 이제 잠시 차트를 좀 보면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코스닥 쪽에서 2차 전지로 인해서 거의 대장급 역할을 했던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은 2023년도 7월 달
사실 2008년도에 200원대 출발했던 주식이 여기 잘 보이시나요? 네. 288원에 출발해서 2023년도죠. 30만 원까지 굉장히 주가가 많은 큰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2차 전지가 이미 주가가 올라갈 만한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반영돼서 주가 이미 다 반영이 됐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에 선반영됐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개인들이 아직도 많이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가가 네. 많이 내려와서 아니면 위에서 또 고점에서 손실을 보서 지금까지 손절을 못하고 끌려서 내려오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이 조금 주의해야 될 섹터고요. 반등 시 조금 이 비중을 좀 축소해야 될 섹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에코프로 대장급이 이렇게 많이 조정을 받았으니까 네. 그 밖에 뭐 이등주라든가 다른 종목들은 더 하겠죠. 예.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코스피 쪽에서도 보면 포스코 퓨처인 같은 종목들도 2차 전지의 테마를 타고 많은 상승을 했었잖아요. 여기 보세요. 네. 500원대, 2003년도 500원대 출발해서 60만 원까지 갔었잖아요. 이게 거의 뭐 20년 만에 시세가 1000배가 났죠. 그죠? 네, 네. 이런 업종들은 좀 오랫동안 조정을 받아야 될 업종입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섹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하반기 기업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럼 네. 기대해봐도 좋을 만한 섹터 세 군데만 꼽자면 어디가 있을까요? 다른 섹터도 많겠지만 특별히 세 군데를 꼽자면은 첫 번째로는 조선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조선 섹터. 2007년도에 이제 주도주 역할을 했던 업종인데 최근에 이제 신조선 주가 지수 배를 만들 때 건조를 할 때 그 신조선가 지수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런 부분들이 2007년도 대비해서 이제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조정받고 지금 상승하고 있는 조선 섹터. 자, 여기도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원전 섹터입니다. 원전 섹터. 네, 최근에 이제 수주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정부 정책과 함께 실적 기대감이 있는 원전 섹터.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 네, 좀 음. 전에 말씀드렸던 금융 지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수가 올라가는 장에서는 역시 증권주죠. 증권주. 예, 금융 쪽에서도 증권주 섹터를 좀 눈여겨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같은 시장에서 약간 장기 투자로 갖고 가면 좋은 주식이 있다면 어떤 주식이 있을까요? 장기 투자 주식으로 초보자분들은 개별 종목들이 좀 분석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은 코덱스 200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예. 네. 그러니까 어떤 섹터가 올라가더라도 코덱스 200은 어때요? 반영이 돼서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면서 앞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코덱스 200에 대한 차트를 한번 볼까요? 예. 잠깐 보면은 네, 이런 장점이 있죠. 코덱스 200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보는 차트가 지금 코덱스 200인데 반도체 쪽이 올라와도 코덱스 200에는 반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 업종이 다 올라가면서 코덱스 200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조선 업종 올라가도 되고 원전, 반도체, 자, 금융 쪽, 자, 모든 업종들이 우상향을 하면서 코덱스 200에 다 반영이 돼요. 어떤 종목이 올라가도 코덱스 200에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초보자분들은 코덱스 200이 조정받을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어떨까. 예, 그런 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기를 이제 올해 2025년도에 어려운 구간들 코덱스 200이 이제 신고가를 쓰면서 돌파가 나가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조정이 올 때마다 또 담아두면 좋을 주식도 있을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조선 업종이죠. 조선 업종 같은 네. 경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한 업종이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이 나왔을 때는 단기에 끝나지는 않거든요. 최소한 네. 3, 4년 정도 오랜 시간을 거쳐서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를 잠깐 볼까요?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2007년도에 현대중공업으로 조선주의 대장 역할을 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5만 원대. 그러니까 여기가 출발했던 지점이 신고가를 났던 부분들이 출발점으로 잡으면요.
2005년도에 이 종목이 신고가를 쓰면서 5만 원 돌파하고 50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단기에 끝나지 않았어요. 2004년도 돌파 나가고 2007년도까지 그리고 또 반등파도 나왔죠. 2011년도 반등파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출발했던 주식은 3년 또는 4년, 5년까지도 상승을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추세가 나와 있는 주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조정 들어올 때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선 그럼 업종. 네. 네, 조방원이라고 네, 하잖아요. 조방원. 네. 그럼 이 네. 조방원이 그럼 한 몇 년까지 이런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네. 예측을 좀 할 수가 없죠. 네. 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일부 전문가님들 마찬가지인데 종목이 어디까지 갈지를 예측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네. 예측하는 영역이 좀 아니에요. 그래서 아.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들이죠. 오늘 이제 좋은 책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겁니다.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결국에는. 자, 네. 어디까지 주가가 올라가서 내가 매도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조셉 그랜빌의 최후의 예언이라는 책에서는 보면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매집과 분산이란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주식은 악재와 기업의 낮은 수익고 속에서 매집되고 호재와 기업의 높은 수익고 속에서 분산된다. 자,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차트를 놓고 보면요. 자, 매집과 분산이라는 거는 좀 전에 봤던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보면은 기업이 악재가 있을 때 그리고 실적이 안 나올 때 그때가 매집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주가가 가장 싼 구간이라는 거죠. 이런 구간들이. 그리고 어떻습니까? 호재와 기업의 높은 수익고 속이라는 거는 실적이 사상 최대일 때. 자, 이런 부분들은 실적이 사상 최대일 때요. 실적이 사상 최대일 때가 그 속에서 어때요? 사상 최대일 때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죠. 네. 예, 모든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고 또 조선 업종이 올라갈 만한 이유가 확실히 나왔을 때는 분산된다는 거는 주가가 어, 하락세로 접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매집과 분산에 대한 이 조셉 그랜빌의 책을 보면서 주가가 올라갈 만한 완벽한 확실한 그 상승의 이유가 나왔을 때는 오히려 역발상으로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모두가 찬사를 보낼 때까지 주식을 들고 가야 되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식 투자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면서 직관이라는 부분들 있잖아요. 네. 통찰력. 자,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나중에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럼 지금 장에서 약간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하는 실수가 있을까요? 역시 그 가장 우리가 계좌 수익이 나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수익이 나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보유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음. 개인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치명적인 약점이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내려가는 주식들은 계속해서 본전을 달라고 떼를 쓰는 거죠. 떼를 쓰는 거.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취약한 점이고, 가장 개인들이 사실 88TV 부자빠 주식학교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도주들이 나왔을 때는 계속해서 못 팔게 하죠. 추세가 음. 나온 종목들은 끝까지 우리가 들고 가는 그런 연습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추세를 깨고 내가는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은 미래는 두지 말고 팔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단시간에 되지는 않겠죠.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올해 조선주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잖아요. 그 네. 주요 원인이 뭐였을까요? 여러 가지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많은데요.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주도주로 활약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2007년도에 주도주 역할을 했고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약 한 18년 동안입니다. 18년 동안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조정을 받으면서 소외를 받은 업종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도 제가 매집과 분산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하고 좀 연결되는 부분들인데
한국조선해양이 그 당시에 현대중공업이면서 대장이었으니까 이 종목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2007년도에 주도주로 나섰던 종목이 여기죠. 예, 2007년도부터 해서 언제까지입니까? 여기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2022년도까지니까 거의 15년간 하락을 했었어요. 그리고 바닥을 잡고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기술적 분석하고도 많이 연결이 됩니다. 기술적 분석이 원래 먼저 우리가 그 단서를 제공한다는 거죠. 단서를 제공하는데 먼저 2022년도, 22년도에 바닥을 잡고 조선 섹터의 대장이 한국조선해양 같은 종목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주가가 올라오는 모멘텀 중에서는 음, 신조선가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배를 만들 때 배의 어떤 그 단가가 되겠죠. 선박을 우리가 그 조선 업종이 조선 회사가 수주를 받고 배를 만들 때 그 단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단가가 2007년도에 그 가격대를 지금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2180 정도가 최고치였는데 2008년도 이후에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07년도와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의 조선주는 그 당시에는 친환경적인 연료를 사용하는 그런 선박을 제조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세계적으로 지금 친환경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NG라든가 메탄올, 암모니아 운반선 같은 친환경적인 연료를 사용하는 배를 건조를 함으로 인해서 문제는 이제 그런 친환경적인 그 배를 만들 때는 고부가 가치라는 거예요.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그런 배들입니다. 그런 배들을 건조를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마진이 굉장히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마스가 프로젝트가 있죠.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또 실적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도 조선 5개사의 실적을 보면 제일 위쪽에서 보고 있는 게 매출과 영업이익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인데요. 여기 보이시죠? 2008년도, 2009년도, 2011년도에 매출과 영업이익을 현재 2025년도에 지금 뛰어넘어 버렸어요. 예.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2007년도를 넘어섰다. 자, 이게 주가의 상승 모멘텀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7년도에 12%대를 기록하던 게 22년도에 바닥을 잡았죠. 영업이익률도 지금 거의 바닥을 찍고 12% 이상으로 2007년도 이상으로 영업이익률이 그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이 어, 주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어, 조선 업종이 이 호황으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친환경 선박 교체 수요. 자,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진행되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이 친환경적 이 선박 교체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LNG선 같은 고부가 가치의 선종이 시장을 주도한다는 거. 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조선주가 지금도 많이 올랐는데 조선주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요? 충분히 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 갈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나 뭐 관심을 가져봐야 될 그룹이라고 보면은 HD 그룹주에서 조선주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에서 분사가 된 종목이죠. HD 현대중공업이라든가 또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HD 현대마린엔진 같은 HD 그룹에 있는 조선 관련주를 좀 관심을 가져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음. 아울러서 조선 기자재도 조선주 못지않게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죠.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선 기자재도 굉장히 유리하다고 봐야 되겠죠. 2010년도에도 보면은 자동차 화학 정유주가 갔었어요. 그때 보면은 차트 잠깐 볼까요? 그때도 보면 현대차 같은 것들이 대장으로 나섰습니다. 2010년도에 대장으로 나섰었거든요. 2008년도 리먼 사태 이후에 이 종목도 보면은 3만 원대에서 27만 원까지
7배 정도, 8배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그때 주도주 역할을 했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기아 같은 종목들도 바닥권이죠. 5천 원대에서 8만 원대까지 거의 뭐 10배 이상이죠. 10배 이상 이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 이 자동차 관련주. 그리고 현대와 기아, 현대차와 기아보다 더 많이 시세를 냈던 것들은 현대모비스였어요. 현대모비스. 음. 현대모비스가 이제 부품주였습니다. 부품주의 대장으로 역할을 했었는데 이 종목은 98년도부터 해서 1,500원대 출발해서 장기간 상승했었죠. 그러니까 완성차가 갔을 때 에, 자동차 부품주가 많이 갔다는 거예요. 자동차 부품주. 현대모비스를 대장을 필두로 해서 그 당시에 화신 같은 종목들. 자, 잠깐 보겠습니다. 화신 같은 종목들도 리먼 사태 때 1,200원 했던 게 22,000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열 몇 배 정도 상승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현대와 현대차와 기아보다 더 많은 수익률을 냈었죠. 더 많은 음.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아이디어로 착안했을 때 조선주 쪽에서도 보면 조선 업종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조선 기자재 쪽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음. 드리겠습니다. 또 그럼 조선주 투자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제 관련 ETF에 투자하는가 약간 개별 종목에 직접 투자할까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떤 네네. 방식이 더 약간 이득을 많이 볼 수 있을까요?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네. 개별 종목들을 좀 분석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리고 대응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보면은 사실 상승장에서는 강세장에서는 비싼 종목 또는 강한 종목들을 사줘야 돼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초보자들은 그런 것들을 잘 못해요. 지금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한 주에 42만 원짜리죠. 그러니까 사기가 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음. 현대중공업도 한 주에 보면은 50만 원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기가 쉽지가 않을 건데 초보자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러면 내가 비싼 종목이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몇 주 사지를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ETF에 좀 관심을 가져보면 될 것 같아요. 조선 관련된 ETF도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비싼 종목들이 그 ETF 안에 종목 구성이 되어서 포진되어 있으니까 이런 비싼 종목을 사는 효과가 똑같은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신한이라든가 미래에셋 자산 운용에서 나오는 조선 ETF를 좀 사서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경력이 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당연히 주도주, 대장주에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죠. 예. 그 관심을 가져보고 주가가 음, 무서운 종목들에 올라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연습을 좀 해봐야 될 네. 것 같아요. 그럼 약간 대장주라고 하면은 지금으로서니까 하나오션이라고 보면 될까요? 하나오션도 지금 보면은 이 조선 업종에서 단체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네. 한 업종이 한 종목이 대장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네. 단체로 가고 있습니다. 조선 업종에서 조선주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 HD 그룹주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하나그룹에서는 또 하나오션이 또 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중공업도 괜찮고요. 하나오션도 괜찮고 그리고 뭐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들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음. 어느 한 종목이 뭐 특별히 그 종목만 가는 게 아니라 단체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어떤 종목을 선택해서 가더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조선주 매수를 염두에 둔 분들은 매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단기에 이격이 나는 부분들은 좀 피해주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주도주들의 특징은요, 장기 평선을 유지를 하면서 간다는 게 그게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 엔진 쪽에서 HD 현대 마린 엔진, 마린 엔진도 어, 여기 200일선이 설정이 됐나요? 설정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차트 설정에서 잠깐 다른 부분들을 좀 삭제하고 200일선만 남겨두고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갈색 선이 지금 200일선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돌파를 하고 나갈 때, 자, 여기 돌파 나가는 부분들이 보이죠? 네. 전고점을 돌파하고 또 전고점 돌파하고 또 전고점 돌파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새로운 가격들을 가고 있는 종목들이 주도주라고 보면 되는데
하나의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죠. 신고가를 쓰고 나가는 부분들에 무리하게 여러분들이 따라 붙으면요. 단기적으로 손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거 보세요. 자, 신고가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가격이 어때요? 8,000원대, 만 원대 돌파 나갈 때 14,000원에 만약에 여기서 따라 붙었다. 그럼 보통 8월 달에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조정을 어디까지 받느냐? 다시 그 가격을 경신하기까지는 어, 거의 6개월, 8개월 정도가 걸려요. 그러니까 단기에 너무 과열된 곳에서 들어가면 고생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주가가 좀 눌러준 쪽에서, 눌림목이 들어온 쪽에서 공략을 좀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주도주의 특징은 200일선을 깨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앵커님도 보이시죠? 200일선 네, 위쪽에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죠. 예. 네. 가는 종목들은 절대로 200일선을 깨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 유의하시고요. 200일선을 타고 가는 종목들, 타고 가는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럼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이 가는 종목이 안 하던 행동, 만약에 200일선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 그러면은 우리가 반등 시 매도를 좀 고려해 봐야 되겠죠. 음,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 2020년도에 갔던 종목 중에서 카카오 같은 종목들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주도주로 나섰던 그 구간들을 한번 보시면요. 200일선을 잘 안 깨죠. 예. 200일선을 타고 가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주가가 카카오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이 종목을 사야 된다고 뉴스에서 좀 시끄럽게 떠들 때 있잖아요. 예, 네. 그때는 보면은 200일선을 깨는 안 하던 행동을 좀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좀 매도를 좀 고려해 봐야 될 때고 그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200일선을 유지를 하고 간다면은 우리는 추세에 올라타서 홀딩하는 전략이 좋겠죠. 그럼 김사부님께서 보시는 조선주 원픽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네, HD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D 그룹이 보면은 조선 업종에 좀 특화된 그룹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중간 지주사 형태로 있고 그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조선에 특화된 기업이고 인적 분할이 돼서 지금까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를 쓰는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격도 굉장히 비싼 데다가 네. 또 추세도 굉장히 좀 가파르고 무섭죠. 예. 무섭고 또 가격도 높고 얼마 또 사지도 못해요. 예. 여러분들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부자빠 주식학교에서도 초보자들을 교육할 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부자빠님도 강조를 하시는 부분들인데 개인 투자자들에게 마음이 안 드는 종목들 비싸고 무섭고 또 추세가 강하고 계속해서 사면 손실을 볼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주도주라고 봐야 돼요. 네. 그런 음, 종목들을 우리가 잘 안 되지만 자꾸 눌림목이 들어올 때 자, 이런 자리들이죠. 자꾸 네. 공략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네. 음, 그래서 저는 HD 현대중공업을 좀 눈여겨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조방원 쪽에서도 보면 지금은 조선 쪽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로스페이스도 보면은 방산 업종에서 주도주 역할을 했던 종목이죠. 네, 지금도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종목들을 잠깐 보시면 하나로스페이스도 이 굉장히 처음에 월봉상에서 이 자리죠. 여기를 돌파 나갔을 때 이 자리가 10만 원권이었거든요. 가격권이. 10만 원권에 돌파 나갈 때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이게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그렇죠. 주가가 2만 원대에서 16,000원대에서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이 10만 원 돌파 나가니까 가격도 비싸죠. 그리고 또 바닥에서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으니까 또 몇 주 사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고 추천을 음, 해도 잘 못 사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은 어때요? 그런 생각과 반대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음, 주가는 어, 어디까지 올라갈지 예측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0만 원대 전고점을 돌파 나갔던 종목이 100만 원을 찍어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돌파 나갔던 그 지점부터 해서 주가가 10배 이상 올라와 버렸어요. 자, 이게 주도주고 대장주입니다. 그래서 하나스페이스의 모습을 봤을 때 현대중공업도
충분히 그런 상승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상승에 대한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력 쪽에서도 보면 지금 무서운 종목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 일렉트릭 같은 종목들도 여러분들 굉장히 마음에 안 들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가고 있는 게 뻔히 보이는 상태인데도 손이 잘 안 갈 거예요. 예, 음. 이거를 사라고 해도 잘 손이 안 가는 그런 종목들이 어, 시장의 주도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D 현대일렉트릭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죠. 6만 원대를 돌파 나갔잖아요. 이 종목도. 이 자리가 6만 원이었어요. 예. 네. 23년도 돌파 나갔던 지금 6만 원, 7만 원대였는데 지금 68만 원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싼 종목들이 더 비싸지는 그런 음. 강세장에 왔는 겁니다. 그래서 네. 무섭고 비싼 종목들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음. 아울러서 시총이 커지면서 지수를 끌고 갈 수 있는 대형 주도주에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조선주 관련해서 이제 조선주에서 좀 주의해야 될 리스크 같은 거는 없을까요? 자, 부자빠님이 저선데요. 예. 앵커님이 이제 어려운 질문을 주셨어요. 우리가 리스크를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저는 이제 이 구절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자빠님이 저서 중에 주식 시세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이치보다는 시세를 따르라. 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의 이치도 때를 만나지 않으면 오르지 않는다. 이치를 맹신 말고 쌀을 따르라. 자, 이 책은요, 일본의 오사카 시장이죠. 260년 전에 오사카 시장, 쌀을 거래하는 시장이 오사카 시장이었는데요. 260년 전에 쌀의 시세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우시다 곤자부로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 거기에 착안을 해서 부자빠님이 또 주식 시세에 대해서 또 이거를 또 연관을 시켜서 또 책을 또 어, 집필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나온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거예요. 이치를 맹신 말고 쌀을 따르라는 얘기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이치를 맹신 말고 시세를 따르라. 이런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치라는 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주가가 올라갈 만한 어떤 이유들, 개인들은 그것들을 많이 찾아봅니다. 주가가 왜 올라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찾아보거든요. 그리고 왜 빠지는지, 아까 리스크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네. 주가가 빠지면은 빠지는 이유를 찾고 그 뉴스라든가 빠질 만한 이유를 보고 내가 매매에 대응하는 부분들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어,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을 시세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들은 그냥 그 자체로 시세를 보고 그냥 시세를 따르라는 얘기거든요. 음. 예,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너무 맹신하지 말고 시세 그 자체만 보고 상승 추세에 올라탔으면 주가가 가고 있으면은 가고 있는 그 방향에 편성해서 가만히 있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런 얘기니까요. 너무 그런 리스크 같은 부분들을 찾아다니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을 다 찾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 있는 종목들을 끝까지 들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어, 그런 거예요. 네. 현대중공업도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얼마나 많은 그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주가가 올라가지 못할 만한 이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가는 신고가를 쓰면서 나가고 있죠. 현대일렉트릭도 마찬가지고 하나아erospace 굉장히 악재가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순탄하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박스 돌파 나가고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많은 악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썼다는 거. 그래서 시세를 따르라. 시세를 따르라. 이치를 맹신 말고 시세를 따르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상승세가 정말 무섭잖아요. 그 원인이 뭘까요?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 업종이 지금 무섭게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은 AI에 대한 부분은 기대감이겠죠. 그리고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아, 올라오는 부분들. 그러니까 HBM을 비롯해서 AI 반도체에 대한 실적과 또 향후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요. 미국의 AI 관련주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브로드컴, 오라클 같은 기업들도 지금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동조를 하고 있다. 네, 글로벌 반도체 AI 반도체 주식들이 움직임이 동조화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럼 로봇 관련주 투자 지금 진입하는 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바닥은 아닙니다. 네, 음, 바닥은 아니라고 보고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7분 응선은 넘었다고 보는데요. 아직까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도 되겠지만 진입은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좀 과열된 부분들 있잖아요. 아까도 제가 HD 현대 마린 엔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단기적으로 과열된 부분들에서는 조금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다가는 손실을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의 과열된 구간에는 좀 피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성장주는 여러분들이 좀 대장주만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봇이라도 밑에 있는 중소형주 로봇보다는 덩치가 좀 있고요. 대형주 쪽에서 좀 접근을 하고 또 너무 장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어, 모두가 긍정적으로 봤을 때 찬사를 보낼 때 빠져나오는 전략이 맞거든요. 네, 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우리가 좀 로봇 관련주를 좀 들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투자의 중심 원칙은 세간의 의견과 반대로 하는 것이다. 모두가 투자 대상의 진가에 동의하고 나면 피치 못하게 가격이 비싸져서 매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 투자 대상의 진가에 동의를 한다는 거는 모두가 찬사를 보낼 때잖아요. 로봇주를 왜 사야 되고 로봇주를 사야 될 이유가 나왔을 때는 주가가 많이 비싸졌을 때란 얘기입니다. 투자를 로봇주에 하는 것도 맞지만은 한편으로는 어때요? 경계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 말은. 음, 네, 경계를 하시면서 너무 과열된 구간에 너무 젖어 있는 거는 좀 위험하다. 그러니까 진입을 좀 해보고 싶더라도 조정이 들어온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좀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로봇주 약간 거품이 좀 껴있는 상태로 보면 될까요? 성장주는 버블을 향해서 가는 거죠. 아, 예, 네. 그 버블의 끝이 어딘지 네. 모르겠지만 네. 버블을 향해서 가는 거고요. 언젠가는 버블이 날 겁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로봇 관련 주식 중에 약간 유망주 단 한 가지를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한 4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인수를 했죠. 예, 지분을 41%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에요. 예,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작은 종목들, 중소형주보다는 회사가 검증된 회사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카이스트 출신의 로봇 공학 박사들이 이제 회사를 창립을 했고 또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떤 노하우와 강점이 있는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회사가 삼성전자가 인수를 했고 또 삼성전자가 강점을 가진 인공지능이라든가 반도체 소프트웨어 기술을 결합해서 만약에 로봇 사업을 진행을 한다면은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장점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당장의 실적은 가시화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앞으로 향후 기대감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성장주는 그런 기대감을 먹고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 미래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 최근에 이제 가정용 서비스 로봇이라든가 B2C 시장, 예, B2C 시장 쪽으로 노후 사업을 영역을 확장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레인보우 로틱스의 기술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전 궁금한 게 지금 로봇주가 약간 버블이 조금 껴있는 네네. 상태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럼 좀 네네. 버블을 걸을 수 있는 게 이게 대기업이랑 같이 약간 연결돼 있으면은 조금 버블을 피할 수 있는 기업일까요? 성장주라 하더라도 네. 제가 아까 조선 업종을 설명드리면서 대장주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를 어느 업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업종에서 대표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표 종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대장주?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맥락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로봇 관련주도 코스닥의 시총의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 회사의 어떤 스토리가 있고 기술력이 확보된 그런 기업들을 보자는 얘기고 그런 기업들이
어, 좀 우리가 성장주를 투자하지만 어느 정도 검증된 회사에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에 음, 대한 장점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성장주였잖아요. 그 그쵸.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대장주들의 특징은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예. 네. 자, 나중에 버블이 나고 빠져나온다 하더라도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어때요? 충분히 여기서는 충분히 지붕을 보고 오른쪽 어깨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부실한 그런 2차 전지 기업들을 잘못 샀다가는 어때요? 빠질 만한 그런 주가 팔 수 있는 기회도 안 주고 그냥 밑으로 쭉 팔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고 그렇게 빠지는 기업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네. 면에 봤을 때는 대장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네, 그렇게 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으로서 로봇주에서 대장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보면 될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최근에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 자, 네. 이런 종목들도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이격이 난 위치에서는 좀 조심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위에서 상한가가 나오고 이격이 난 위치에서는 조정이 좀 들어오면서 가잖아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부 좀 관심을 가지고 싶더라도 주가가 좀 조정 들어온 구간에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는 게 아닌가. 예, 음, 개인들은 좀 주가가 올라갈 만하면은 추격 매수를 잘한단 말이죠. 그리고 주가가 빠지면 손절매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부자파 주식학교에서는 그 초보자들을 교육을 할 때 좋은 도서를 또 많이 소개를 시켜줍니다. 예, 여기서 이제 윌리엄 번스타인의 투자의 네 기둥이라는 책에서 네 개의 기둥이 나오고 있어요. 예, 이 책을 이제 앵커님이 읽어보셨는지 정말 모르겠는데 네. 네 개 기둥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기둥이 나와요. 그거는 이제 투자의 역사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걸 얘기하냐. 자, 투자의 어떤 우리가 주식시장의 역사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자, 어떤 것들이 있냐. 거품이에요. 거품. 버블. 자, 버블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운 친구가 부자가 되는 것을 보는 일만큼 인간의 물질적 행복과 판단력에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자, 이건 뭐냐면은 로봇주라든가 또는 반도체 AI, 성장주들을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돈을 벌었다. 자, 그런 소리가 들렸을 때는 위험하다는 거죠. 예, 음, 그런 위험하다는 거고 그런 거품들이 만들어지기 위한 어떤 조건들이 있다는 건데요. 여기 이제 보면은 네 가지 부분들이 나와요. 네 가지 부분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제 중대한 기술 혁명, 금융시장 관련의 대변혁인데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태양광이 갔을 때 태양광 아시나요? 네. 태양광 테마로 인해서 그 2007년도에 뭐 지금은 오시아의 홀딩스입니다. 동양제철화학 같은 종목들이 태양광 테마로 많이 갔었잖아요. 그 버블이 많이 일어났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위치였어요. 음, 예. 그러면 전기차 같은 경우도 그랬고 2차 전지도 지금 그렇죠. 버블이 나고 이러면서 버블이 나고 그다음부터는 어때요? 시세를 안 주고 개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고통을 주잖아요. 네. 그래서 중대한 기술 혁명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그 추세의 트렌드에 올라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블에 대한 경계를 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신용의 팽창, 풍부한 유동성, 신용의 팽창. 그러니까 신용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네. 로봇 관련주가 확실하고 예전에 태양광 종목들이 확실했을 때 레버리지를 많이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레버리지를 써서 돈을 벌었다는 소리가 나왔을 때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뭐죠? 이전 거품의 망각이에요. 망각. 대개 한 세대가 걸린다는 얘기인데 예전에 거품을 버블로 인해서 많은 손실을 입고 주식시장을 떠났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굉장히 오래전 일이라서 또 망각을 한다는 거예요. 또 망각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또 들어와서 또 버블에 또 잘못 투자를 해서 또 손실을 보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한 세대가 걸린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데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아까 닷컴 버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글과 컴퓨터도 보면은 그때 버블이 일어났던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 보면은 2000년도에 보면 한글 컴퓨터도 바닥에서죠.
1,800원, 2,000원대에서 29만 원까지 거의 100배 이상이 올라왔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버블이 터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한 세대가 걸렸어요. 2000년도에 버블이 나고 2025년도까지 25년이 지났는데도 본전이 오고 있지 않아요. 예. 원금 회복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 거품이 이래서 사람들의 어떤 그 망각을 할 때쯤에 또 다른 거품이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하고 가야 된다. 그리고 이 마지막의 부분들은 어때요? 유가증권 평가 방식을 무시해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장주가 계속해서 고퍼가 되고 고PBR이 되면서 유가증권의 평가 방식을 무시하는 상태가 왔을 때 묻지마 투자입니다. 결국에는 묻지마 투자가 관행이 돼서 너도 나도 마구마구 산다. 그럴 때는 이제 주가가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투자의 내기능에서 얘기하는 투자의 역사에 대한 부분들, 거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면서 로봇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 주제로 얘기를 하면 마음에 잘 와닿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팜 시스템 주식 투자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말 그대로 이제 시스템이잖아요. 시스템. 그러니까 어떤 투자 방법을 어, 적용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으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개인 투자자가 부자가 되는 팜 시스템 주식 투자법. 실질적으로 부자빠 주식학교 88TV에서 부자빠님의 이제 투자 철학인데요. 요거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자빠 주식학교의 이제 회원님들이 이 투자법을 적용을 하고 나오면서 많은 부자들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예, 그래서 검증된 투자법인데요. 요걸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용기를 배운다예요. 용기를 배운다. 그러니까 이 팜 시스템 주식 투자법은 한 종목에 몰빵을 치는 그런 투자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당한 비중을 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주도주가 될 만한 가능성이 많은 종목들을 씨를 뿌려놓고 추세에 올라타서 시세가 변곡점이 나올 때까지 가져가는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방법인데 첫 번째가 용기를 배운다예요. 용기를 배운다. 그러니까 주도주가 지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잘 못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면 자꾸 손실 볼 것 같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뭐 현대마린 엔진 같은 것도 그렇죠. 신고가를 쓰는 종목들을 보면은 사실상 그 우리 인간의 본성은 자꾸 싸게 살려고 노력을 하죠. 싸게 사서 자꾸 비싸게 팔려고 노력을 하는데 신고가 쓰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개인들은 자꾸 맞추려고 생각해요. 어떤 종목이 주도주입니까? 어떤 종목이 향후에 많이 올라갈까요? 대장주가 될 겁니까?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고 그런 종목들에 몰빵을 치고 한 번에 어떻게 해요? 이번 시장에서 한번 한 종목 잘 잡아서 어떻게 해보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기를 배운다는 거는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그 비중을 가지고 이렇게 무서운 종목들이 돌파가 나갈 때 한번 사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한번 사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용기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비중을 갖다가 여기다가 던져버리는 거죠. 던진다는 게 지금 의미가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네. 시장에 던진다는 거는 잃어도 될 만한 돈이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 개인 투자자가 돈을 잃고 싶어 하겠습니까? 많은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주도주 무서운 종목들을 한번 던져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안 되는 부분들을 팜 시스템 투자법이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무서운 종목에 한번 사보고요. 눌림목이 들어오면 또 한번 사보고. 자, 이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게 한다는 거. 음, 사실상 조방원 주식들을 저희 클럽에서는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스페이스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들도 초기에 보면은 여기서죠. 돌파 나갈 때 이런 부분들 있죠. 돌파 나가고 난 다음에 눌림목 같은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요. 예, 적극적으로 공략하는데 사실상 용기가 부족하죠. 내가 사면 물릴까 봐, 손실 볼까 봐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도와주는 부분들이 팜 시스템 주식 투자법이다. 예, 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좀 용기를 배운다.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방금 말씀드렸던 현대마린엔진도 그렇습니다. 현대마린엔진도 계속해서 이게 돌파 나갈 때마다 저희들이 공략을 했었거든요. 저점을 깨는 종목이 아니라 신고가를 쓰는 종목들을 눌림목이 들어올 때마다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지금도 아직까지 들고 가고가 있습니다. 예, 보유를 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고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용기를 배운다. 사실상 용기가 부족해서 주도주의 편성을 못 하는 거잖아요. 예, 그쵸. 그런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게 하는 거는 팜 시스템 주식 투자법이다. 몰빵만 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는 비중을 가지고 신고가 쓰는 종목에다가 던져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게 첫 번째입니다. 이 장점. 용기를 배운다. 두 번째로는 확률적으로 주도주를 담게 돼서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음, 제가 지금 확률적이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자꾸 맞추려고 합니다. 지금 가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겁니까? 그 종목들을 몇 개만 찍어주세요. 알려주세요라고 하는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그 비중에 대한 부분들 있죠. 여기서 만약에 몰빵을 치고 특정 종목의 비중을 많이 담으면은 주가가 조정 들어올 때 다 손절을 하게 돼 있어요. 예. 자, 여기 또 보면은 차트에 보면은 손절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길게 봐서 그렇지 이렇게 조정이 들어온단 말이죠. 음. 돌파가 나가서 만약에 내가 돌파가 나가서 한번 사봤단 말이에요. 24,000원대 돌파가 나가서 여기서 이런 데서 한번 사볼 수가 있죠. 예. 신고가를 쓸 때 한번 사볼 수가 있는데 24,000원대 한번 사봤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조정이 들어와 버리면은 이게 작은 조정이 아니거든요. 위에서 이렇게 빠지는 조정이 한 30%씩 빠집니다. 그때는 이제 비중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견딜 수 없는 비중을 많이 실으면은 주가 조정 들어올 때 손절합니다. 예, 손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손절하고 난 다음에 보통 주가는 또 여지없이 또 반등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흔들면서 간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확률적인 부분들에서 자꾸 접근을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은 신고가 쓰는 종목들이 나오면은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공하는 종목들을 여러분이 조선주도 담아보고 그다음에 마음에 안 들지만 아까 얘기했던 하나를 스페이스 같은 종목들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월봉에서 봤을 때, 자, 여기서 막 신고가 쓰고 나가는데 마음에 안 들거든요. 예. 그렇지만은, 신고가를 써봤으니까, 자, 이런 종목들 눌림목 때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고, 다양한 업종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종목에 공략을 하고 가다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에서 주도주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확률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률적으로 자꾸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자꾸 뭔가를 낮추려고 하다 보면은 시장에서 여러분들 소외가 된다는 얘기죠. 예. 그거는 방산 쪽도 그랬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런 구간들 확률적으로 갈 만한 주식들에다가 우리가 어때요? 여기도 보면 돌파 나갔죠. 보세요. 여기 2021년도 매물대를 25년도 2월 달에 먼저 돌파가 나갔었어요. 자, 이런 종목들이 눌림목 들어올 때 자,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선도 좀 담아보고 방산도 좀 담아보고 그다음 원전도 두산 헬베티도 원전이잖아요. 원전도 좀 담아보면서 확률적으로 돌파 나갔던 종목들을 골고루 좀 담아 놓다 보면은 계좌에서 이렇게 주도주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투자 방법을 구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길게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주도주를 담게 돼서 소외가 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음, 소외가 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박탈감을 갖죠. 내 주식은 안 가고 다른 업종에서 자꾸 종목들이 가고 있으니까.
네. 상대적인 박탈감이 일어나면서 심리적으로 많은 그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골고루 신고가 쓰는 종목들에다가 우리가 담아놓게 되면은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시세 중독병을 고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들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은 필요 이상으로 너무나 어떤 종목 섹터를 집중을 하고 몰빵을 치고 뭔가를 한탕을 먹으려고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HTS를 안 볼 수가 없어요. 매일마다 그걸 봐야 되고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다시피 조선주 리스크가 없나요? 네. 며칠 전에는 또 리스크 악재 뉴스가 나왔죠. 예. 그렇죠. 미중 그 갈등. 미중 갈등이죠. 네. 잘 아시네요. 네. 하나오션의 미국의 자회사를 중국이 제재를 가하겠다. 그런 네. 악재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을 흔들었잖아요. 조선주 같은 경우도 그때 많이 빠졌었습니다. 사실은 그때가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야 될 자리인데 음.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중을 많이 거기다 걸어놨다. 자, 그러면은 시세를 계속해서 쳐다볼 수밖에 없고 악재 뉴스가 나왔을 때 손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파움 시스템 주식 투자법이다. 음.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HTS를 가능하면 안 쳐다본다. 쳐다본다 하더라도 시장 악재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돼요. 개인들은 그게 잘 안 됩니다. 마음이 흔들린다고요. 그래서 그렇죠. 시세 중독본을 고쳐주고 또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시세의 끝과 천정을 경험할 수 있다.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종목을 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세 끝과 천정이라는 건 어떤 거죠?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자, 우리가 다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지금 신고가를 쓰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신고가 쓰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도 지금 종목을 많이 공략을 했습니다. 사실. 공략을 했고요. 또 여기서 52주 신고가 썼을 때도 팔지 않았어요. 팔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가는 어때요? 가다가 보면 시장 악재에 미국과 중국의 또 무역 전쟁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곤두박질 칩니다. 예. 악재 뉴스와 함께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팜 시스템을 골고루 씨를 뿌려두고 견딜 수 있는 비중으로 들고 가다 보면은 이런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사실은 이게 바닥이었는데 주가가 계속해서 저점을 깨고 내려갈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이런 자리에서는 손절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 자, 손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는 바닥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자, 방금 얘기했던 시세의 끝과 천정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바닥에서 팔지 않았다. 바닥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손절하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주가가 또 이렇게 급등하면서 나가죠. 시총이 30조 원짜리가 자, 이렇게 V자로 급반등하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없는데 참 시세라는 게 참 묘하죠. 예, 이렇게 손절을 유도를 하고 난 다음에 여지없이 주가는 어때요? V자 반등을 하면서 개인들이 이 주가 반등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려요. 이게 심리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닥에서 손절하지 않고 또 시세의 천장을 볼 때까지 끝까지 들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삼성생명은 아직까지 봤을 때는 천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음. 어때요? 천장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들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팜 시스템이 시세의 끝과 천정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 이게 이런 뜻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예전에도 보면은 어떤 것들이 있죠?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때 신풍제약 같은 종목들이 급등을 했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보세요. 아까 같은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우리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신풍제약 우선주를 좀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어, 녹십자 홀딩스 같은 경우도 보면 자, 이런 경우 아까 비슷하죠. 신풍제하고 비슷한데 자, 이런 경우에요. 바닥에서 잘 샀는데 주가 위치가 좀 2만 원대 위치거든요. 이런 네. 박스권 위치가. 그런데 주가가 보면은 계속해서 빠지다가 코로나가 오면서 주가 50% 급락을 합니다. 급락. 이런 부분들이 급락을 한 부분들인데
여기서도 이제 팔질 않아요. 예. 보통은 여기에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배운 내용에 의하면은 주가가 저점을 깰 때는 손절하라고 배웠잖아요. 네. 근데 큰 손들 세력들은 그런 심리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손절을 할 때 오히려 큰 손들은 어때요? 매집을 하죠. 예, 매집을 해서 주가를 들어 올린다는 얘기야. 손절의 물량을 받아먹고 들어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무슨 얘기냐? 시세의 바닥과 천정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 결국에는 여기서 빠져나왔어요. 예. 시세의 천정을 경험하고 여기서 이제 매도를 치고 나오신 회원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바닥과 천정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음.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주식 투자에서 크게 작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이게 똑같은 얘기죠. 세력들의 물량 체크에 흔들리지 않아 손절이 없다는 거. 방금 말씀드렸죠. 삼성생명 같은 종목들도 그랬고요. 중소형주 쪽에서도 녹십자 홀딩스 우선주 같은 종목들도 손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죠. 벼락 맞을 확률이 높아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템버거 종목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수익률을 내가 위쪽에서 얘기한 부분들하고 지금 연결되는 부분들인데 확률적으로 주도주를 포트에 담아 놓을 수 있게 되는데 그런 종목들을 잘 끌고 나가다 보면은 벼락 맞을 종목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 어떤 거예요? 조선주도 담아보고 그리고 또 뭡니까? 원전 담아보고 방산 쪽도 우리가 종목을 담아보고 그리고 현대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이 있죠. 현대일렉트릭 이런 종목들도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돌파가 나갔을 때 좀 담아봤다는 얘기죠. 담아봤는데 사실상 이제 신고가 쓰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쓰고 나가다 보니까 4천 원짜리 주식이 68만 원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종목들은 이제 4,800원이 4만 원 가면 10배잖아요. 4만 8천 원, 48만 원, 100배까지 수익이 나잖아요. 물론 바닥에서는 살 수 없지만 돌파 나갔던 지점에서 잘 사고 들고 가다 보면은 10배 이상 수익 나는 종목들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 바로 팜 시스템 주식 투자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네. 주식 시세의 비밀이라는 책인데 초판입니다. 이게 부자빠님이 저서인데 2017년도에 쓰셨던 책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부분들 이치를 맹신 말고 쌀을 따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치보다는 시세를 따르라는 얘기인데 가고 있는 종목들, 신고가 쓰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그 가고 있는 이유를 찾기보다는 그냥 그 시세에 편승해서 변곡점이 나올 때까지 엉덩이를 무겁게 깔고 가져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강세장에 좀 대응을 하신다면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오늘 김사부님과 함께 이제 국내 시장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야 할지 이야기 나눠봤는데, 네. 그럼 사부님 이제 저희 성공의 진심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려요. 네. 먼저 부자빠 주식학교 88TV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40년 실전 투자 경험의 부자빠님, 저희 대표님인데요. 대표님께서 이제 대표이사로 현직에 일을 하고 계시고요. 또 전문가로 현역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부자빠 주식학교 88TV의 부자빠님뿐만 아니라 부자빠님의 또 투자 철학을 또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그런 투자 철학을 잘 이어받았던 분들이 부자빠님의 제자들이죠. 네. 제자분들이 이제 부자빠 주식학교에서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증권 사이트입니다. 네, 증권 사이트고 수많은 개인들을 부자로 만들어낸 주식 투자에 대한 철학과 역사가 깊은 증권 사이트니까요. 구독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88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부자빠 주식학교 유튜브도 구독을 많이 해주시고 네. 예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성공의 진심인 우리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으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주도주 또는 또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고 또 수익을 잘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천장팅의 이제 책인데요. 주식 투자의 지혜라는 책에서 나오는 부분들인데 요거 한 대목 읽어보겠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10년을 버텼다면 계속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20년을 버텼다면 당신의 경험은 다른 사람이 배울 만한 훌륭한 가치가 있다. 30년간 살아남았다면 아주 큰 부자가 되어 풍요로운 은퇴를 맞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초보자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너무 공부가 안 되어 있는 상태 또는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큰 돈을 벌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차근차근 시장에서 작은 돈을 통해서 여러 시장의 사이클을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을 많이 쌓아 나가려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다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시장에 입문을 해서 돈을 벌려고 다 들어오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1년, 2년도 잘 못 버티죠. 시간을 오랫동안 잘 못 버티고 주식 시장이 좋을 때 입학을 했다가요. 주식 시장이 나쁠 때 졸업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투자자들이 또 새롭게 또 들어오고, 예, 계속 그런 상황들이 반복이 됩니다. 저 또한 역시 그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그렇게 시장을 좋았다가 들어오고 나쁠 때 졸업하시는 분들을 수없이 많이 보아왔는데 시장에 대한 그 시장에서 투자를 할 때 시간의 지평을 넓게 두고 작은 돈으로 여러 번 많은 경험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오래 살아남는 방법을 좀 공부를 좀 해보시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사부님 정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인터뷰가 여러분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저희는 다음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